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엽니다. 조국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여의도가 분주하죠. 저희도 좀 분주하게 움직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13호 태풍 링링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요. 잠시 후 박희원 YTN 기상캐스터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의견 주세요. 방송 중에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아까 0014 쓰시는 분께서요. 변호사님, 비 오는 아침 우울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법을 엄격하게 집행해 주세요.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정말 저도 매우 우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도 열려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제가 알기로 이분 팬이 아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전 56분 날씨와 교통정보 시간에도 목소리 들려주신 분입니다. 오늘은 우리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박희원 YTN 기상캐스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희원입니다. 참 친숙하고 익숙한 목소리죠. 어제도 바람이 불고 비 오고 또 오늘 아침에도 좀 그랬는데 이게 13호 태풍 링링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네, 일단 지금 태풍의 수증기가 유입이 되고 있어서 정체 전선이 좀 강하게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과 내일은 일단 정체 전선상에서 강한 비가 전국적으로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 링링의 위치, 이동 경로 이런 것들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현재 태풍 링링이 오키나와 남서쪽 해상까지 북상을 했습니다. 지금은 시속 9km 정도의 느린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태풍은 주말 새벽에 제주 서쪽 해상까지 접근을 하겠고 이후에 속도가 점점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낮 동안에 서해상으로 이동을 하겠고 낮 동안에 한반도 서쪽을 강타하게 되겠죠. 이후 저녁에 경기 북부나 황해도 쪽으로 상륙을 해서 북한 지역을 관통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태풍의 영향은 내일 제주도부터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내일 해상에 풍랑특보가 아마 태풍특보로 대치가 되겠고요. 해상에 높은 물결이 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주도 지역 다시 한번 강한 바람이 불고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 밤에는 남해안 지역으로 또 주말엔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수도권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일단 태풍이 말씀드렸듯이 서해상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네. 서해상을 따라 서해안에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반도 서쪽 지역이 주로 강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수도권도 한반도 서쪽이고 그리고 태풍이 북상하면서 점점 이제 내륙 쪽으로 기울어져요. 그래서 경기 네. 북부 쪽으로 가깝게 다가오는데 저녁 6시 무렵에 서울과 태풍의 중심 거리가 무려 70km 정도로 좁혀집니다. 네. 매우 위험한 수준이에요. 그렇군요. 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9년 전 2010년에 있었던 태풍 곤파스하고 뭐 유사하다 이런 얘기 있던데요? 네, 지금 뭐 태풍 곤파스의 악몽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2010년에 곤파스가 이번 태풍처럼 서해안에 따라서 이동하면서 바람 피해가 무척 컸습니다. 좀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2010년 9월 2일이었습니다. 새벽에 강화도에 상륙을 했는데 곤파스로 인해서 그때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가로수가 뽑히고 또 아파트 창문이 깨지는 등 바람 피해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또 곤파스로 인해서 사망자가 6명이나 발생을 했었고요. 1,300명의 이재민도 났습니다. 또 재산 피해는 무려 1,670억 정도나 났다고 하네요. 그때 또 강한 바람이 기록됐었는데 그때 전남 신안군에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52m로 무척 강하게 불었다고 합니다. 정말 그때 저도 기억이 납니다. 곤파스 엄청나게 네. 위력적이었는데요. 이번에 그러면 태풍 링링 위력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좀 안타까운 소식은 밤사이에 한 단계 더 강화됐습니다. 현재 강한 중형급의 태풍으로 강도가 한 단계 더 세진 건데요. 이번 태풍 링링도 바람이 무척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비 소식부터 전해드리면 태풍으로 인한 비는 중서부와 호남,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100에서 200mm 정도로 좀 많겠습니다.
있습니다. 여기에 또 문제가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다는 건데요. 바람이 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35에서 45m로 몰아치겠습니다. 또 좀 지금 언론에서 말들이 많은데 네. 지금 매우 강한 태풍, 이 태풍이 곰파스보다 더 위력이 셀 거라고 보고 있죠. 어머나, 그러면 예컨대 예를 들면 초속 15m 정도면 어느 정도 수준인 거예요? 네, 초속 15m 정도면 네. 이제 일반적인 간판이 좀 고정이 네. 안 돼 있다면 날아갈 수 있는 수준이고요. 이후로도 좀 이제 자료가 분석된 게 있습니다. 네. 초속 25m 정도면 지붕이나 기왓장이 날아갈 수 있다고 하고요. 지붕이 날아가요? 네, 좀 허름한 집에 네네. 같은 경우에 날아갈 수 있고 초속 30m 허술한 집이 좀 벽면이 부서질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 초속 35m 정도면요, 달리는 기차가 전복될 수 있는 수준의 아주 강한 위력을 가지고 있고, 또 초속 40m 정도면요, 사람이 걸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날아가는 수준이라고 하네요. 또 이제 마지막 단계 초속 50m면 콘크리트 건축물도 붕괴될 정도라고 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곤파스가 전남 네. 신안군에서 초속 52m를 기록한 적이 있는데, 정말 태풍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위력은 최대한으로 다 많이 보여줬던 곤파스인데 이보다 더 센 태풍이 링링이라는 겁니다. 일단 지금 해안가에 초속 35에서 45m가 예보가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초속 35m 정도면 기차가 전복될 수 있고 초속 40m 정도면 사람이 날아갈 수 있으니까 지금 아주 태풍으로 인한 위험이 굉장히 높은 상태인 거죠. 정말 얘기만 들어도 너무 좀 무서운데요. 그렇다면은 어떤 대비와 점검이 필요합니까? 일단 주변 시설물 점검부터 하셔야겠죠.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을 좀 단단하게 고정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해안가에서 특히 대비가 필요합니다. 서해안 지역 또 남해안 지역 쪽에서도 전남 해안 쪽으로 좀 많은 바람, 강한 바람이 불겠고 제주도 해안도 무척 위험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해안가 주의가 필요한데 일단 선박들을 단단하게 고정을 해야 합니다. 어구나 어망 같은 것도 좀 옮길 수 있다면 옮겨두는 게 좋겠고요. 양식장에서도 해상의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피해가 없도록 좀 미리 대비를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과수 농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추석을 앞두고 수확기인데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요. 낙과 피해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각자 살펴야 할 것들을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람을 제가 중점적으로 얘기해 드렸지만 네. 일단 태풍은 태풍입니다. 아무리 바람이 강해도 호우 상황도 방심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로 인한 저지대 침수도 여전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외출은 정말 금물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해안가 쪽으로 외출을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동쪽 지역, 동해안과 경상도 내륙 쪽은 좀 괜찮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풍이 서해상 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동쪽 지역은 이보다는 바람이 좀 약한 영향을 받겠습니다. 네. 하지만 수도권과 강원도 영서 지역, 충청과 호남 지역, 제주도 지역은 주의가 각별하게 필요하고요. 해안 지역은 바람이 정말 셀 것으로 보이니까요. 해안가 산책 금물이고요. 또 방파제 같은 곳에 올라서거나 하는 행위는 좀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태풍 링링 너무 걱정되지만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잘 지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잘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희원 YTN 기상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인데요.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어떤 일간지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네.
그 인터뷰를 하신 기자분이 예. 저한테 질문을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예. YTN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경제 뉴스를 매일매일 해주더라. 이게 다른 방송하고 좀 다른 특성이 있는데 이거 너무 네. 재밌더라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자랑질을 고맙습니다. 한번. 네. 아, 고맙습니다. 예. 그게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네, 정말 멘트도 너무 짧게 자기 자랑에는 소질이 좀 없으신 것 같은데요. 자,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하반기 경제 활력 보강 대책을 또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경기가 정말 얼마나 안 좋냐. 하반기 경제정책 발표한 게 7월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2달이 채 안 됐죠. 그 사이 경기가 정말 안 좋았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경기 침체 속에 물가까지 떨어지는 이른바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죠. 수출도 좋지 않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교역 규모가 줄어들고 있고요. 반도체 가격이 하락한 영향으로 수출은 9개월 연속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미국, 유럽, 일본 선진국들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지금도 금리가 낮은데 제로 수준 아래로 금리를 더 낮추겠다. 돈을 풀어서라도 경기 부양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우리도 그러면 할 게 뭐냐? 금리 내리고 돈 풀어야 하는데 여력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 추경, 기금, 여기에다 공공기관까지 동원해서 돈을 풀고 소비를 활성화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정부 예산은 상반기에 다 끌어다 썼어요. 네. 7월까지 예산 집행률이 70% 넘게 써버렸습니다. 그렇게 많이 썼군요. 네, 여력이 없지만 당장 이제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던 정부 추경 예산 있잖아요. 네. 이달까지 4조 3천억 원, 4분의 3가량은 이제 앞당겨 집행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여기에다 각종 기금이 있습니다. 짜투리 돈이에요. 네. 뭐 고용보험 기금이라든가 사학기금이라든가 이런 기금을 정말 이거는 마이너스 통장처럼 아껴두는 건데 이것까지 다 끌어모아서 1조 6천억 원을 연내 투입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공공기관도 동원이 됩니다. 내년에 이제 예정된 공공기관의 투자 가운데 1조는 미리 땡겨 쓰자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재정을 적극 활용해서 투자, 내수, 수출 활력을 제고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경으로 된 예산과 그다음에 기금 운영 계획 이런 것들을 변경시켜 가지고 한 7조 정도를 일단 먼저 좀 써보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사실 저는 경기 좋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경기는 사실 심리예요. 심리이기 때문에 그 심리를 바꾸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이번 대책에는 내수 소비 활성화 대책도 발표를 했어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도 사실은 효율이 좋은 가전제품을 사면 일정 부분을 환급해주고 있어요. 이거 더 하겠다. 여기에다 이제 100억 원 이상을 추가해서 에너지 소비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 등급에 따라서 구매 금액의 10%를 되돌려주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 교통비. 이 고속버스 정기권을 출시하고요. 또 KTX와 같은 단거리 할인 상품을 연장 판매하겠다. 교통비 부담을 좀 줄어두겠다라는 거예요. 네. 당장 이제 다음 달부터 출퇴근이나 통학할 때 이용되는 6개 노선버스의 경우에는 월 단위의 이제 고속버스 정기권이 나오게 되고요. 또 이제 이 지난달까지 이제 수도권 4개 구간에서 시범 운영했던 KTX 네. 단거리 할인 상품 판매도 연말까지 연장이 됩니다. 여기다 이제 추석 연휴 이후에 한 달 동안은 주말과 휴일, 공휴일 이제 고속도로 통행료 5% 할증되는데 네. 이걸 한시적으로 폐지하겠다라는 거고 또 지금 이제 지난해부터였죠. 문화비 소득공제가 되고 있어요. 책을 네. 구입하거나 공연을 관람할 경우 여기다 플러스 알파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도 포함시키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아마 이 저소득 근로자들한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이거 이제 한 달 정도 앞당겨서 5조 원 가량을 이제 내일부터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유류세 다시 올랐는데 이것도 좀 내려달라고 하면 안 되나요? 그건 세금이 워낙 많이 들어가요. 지금 한 3조 원 정도를 까먹었기 때문에 그렇죠. 안 그걸 다시 되겠군요. 이제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네. 추석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배송 확인이나 소액 결제 등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스미싱이라는 게 문자 메시지, SMS 플러스 이제 피싱, 금융사기 합성어입니다. 최근 들어서 택배를 사칭하거나 아니면 네.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아니면 지인을 사칭해서 선물을 보내줘요. 자, 이런 문자를 받았는데 주소를 클릭하게 되면 악성 코드가 내 스마트폰에 설치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하고요. 개인의 금융정보가 털리게 됩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이런 스미싱 범죄 건수가 17만여 건이 넘었습니다. 이게 1년 전에 비해서 21%가 급증했는데요. 자, 이거 예방하기 위해서는 절대 택배 조회 문자 메시지, 명절 인사, 아니면 모바일 상품권, 승차권 등의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그런 URL, 인터넷 주소가 있다. 이거 눌러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만에 하나 이제 이게 좀 내가 실수로 눌렀다. 네네. 좀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 앱에 감염된 것 같다라고 할 경우에는 국번 없이 118, 118번으로 신고하고요. 또 2차 피해 예방과 이제 악성 코드 제거 방법 등은 24시간 무료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아마 오늘부터 이 통소와 이제 협력을 해서 전 국민 5,300만 명을 대상으로 이 스미싱 피해 예방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아, 누가 나한테 선물 보낸 줄 알고 기뻐가지고 눌렀다가 완전히 네. 정말 난감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국번 없이 118로 신고해달라는 얘기였습니다. 항공사 마일리지와 현금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일리지 제도를 개편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항공사 마일리지 카드 만들기는 엄청 쉽죠. 근데 사인 마일리지 사용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맞아요. 정말이에요. 이 사용자 측면에서 소비자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인데요. 공정위가 이제 소비자들이 항공권을 구매할 때 마일리지에 현금을 더해서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마일리지로 항공권 좌석을 사기 위해선 마일리지조만 가능합니다. 네, 맞아요. 1마일리지가 부족해도 불가능했는데요. 이 보너스 항공권 좌석은 깜깜이죠. 1년 전부터 예약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복합 결제가 도입이 되게 되면 굉장히 편리해질 수 있는데 이런 방식은 미국, 유럽, 델타나 유나이티드 항공, 루프트한자 항공은 이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공업계가 좀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결제, 회계 시스템 전반을 좀 바꿔야 되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이런 미사용 마일리지 누적 회계상 부채가 2조 3천억 원이 넘고요. 네. 아시아나항공이 한 7천억 원에 달하는데 이 공정위 방안을 이제 수용할지 여부, 전체 회계 시스템을 좀 바꿀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런 것도 전부 다 항공사들이 협조를 해줘야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앞으로는 마일리지를 조금 현금처럼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번 주 우리 사회는 어떤 이슈에 반응을 하고 어떤 이슈에 열광을 했을까요? 우리 사회 여론을 알기 쉽게 분석해주는 분입니다. 노영희 출발새 아침에 여론 택배 요정 뚱커벨 나오셨습니다. 인사이트게이 배종찬 연구소장. 안녕하십니까? 네, 뚱커벨입니다. 그 소장님 나오신다고 하니까요. 어떤 분이 문자를 먼저 보냈어요. 2818분인데요. 배종찬 소장님, 간담회 이후 여론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겠죠? 아예 그냥 미리 딱 이렇게 질문을 하시네요. 어떻습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또 좀 이따가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기로 하고. 이분이 이미 간파하고 있는 분이 좋아졌죠. 네. 아, 그래요? 정말 네. 좋아졌나 보네요. 자,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여론이 가장 뜨겁게 반응한 이슈는 그러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일까요? 그렇습니다. 네, 좀 네. 풀어주시죠. 이번 주만 아니라 한 달 내내 뜨겁습니다. 핫한 남자인데. 네. 네. 자, 어떻게 여론이 앞으로도 나타나게 될지. 지금 현재 나타난 것은 기자간담회 이후에 이 조국 후보자 관련된 여론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3일 2일이 기자간담회였거든요. 3일 새벽까지 기자간담회는 진행이 됐는데 그렇죠. 바로 이 이후에 바로 직후에 실시된 조사입니다. 전국 501명 무선전화 면접 및 유무선 RDD 자동응답 조사였고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 5.7%.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818님께서 예측을 이미 하셨죠. 네. 받겠습니다. 네. 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찬성 46.1%. 네. 반대 51.5%로 오차 범위 내로 접어들었습니다. 편차가 많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상당폭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이 됐어요? 같은 조사기관이 이 세 번의 이번 조사를 포함해서 세 번의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네. 첫 조사가 지난달 28일이었습니다. 그때는 반대 54.5%, 찬성 39.2%, 약 15%포인트나 차이가 났거든요. 네. 오차 범위 바뀝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불과 5% 정도 차이. 오차 범위 내로
접어들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조국 후보- 네. 점점 더 이 간격이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기자 간담회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번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 10명 중 6명 가량이 네. 기자 간담회를 봤습니다. 아, 그러니까 기자 간담회를 본 사람들이 또 바뀌었는지, 뭐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냥 그 사람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안 본 사람까지 포함한 것도 바뀌었는지 이런 것도 나오나요? 나왔습니다. 세부적인 분석에 따르면 기자 간담회를 이 시청한 쪽에서는 오히려 찬성이 더 많았습니다. 더 많아요? 반대보다? 임명하라 네. 53.4%. 그다음에 반대는 45.7%였습니다. 아, 되게 네. 특이한 현상인데. 그러니까 기자 간담회가 네. 많은 효과가 있었다라고 분석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 조사만 소개하면 에이 조사 하나만 가지고 뚱커벨이 이렇게 그렇죠. 강조를 하시나? 네. 하나만 아닙니다. 아, 또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이 RN서치가 데일리안의 의뢰를 받아서 2일과 3일 이틀 동안 네. 실시한 조사입니다. 전국 1,225명 무선 RDD 자동응답 조사했고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8%포인트 응답률 13.9%.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문이 이렇게 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사퇴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네. 사퇴를 해야 된다 49.1%. 사퇴를 하지 말아야 한다 네. 46.7%. 이 조사는 더 좁혀졌어요.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청한 영향이 앞서 말씀드렸던 조사도 그렇고 이 조사도 그렇고 상당한 영향을 끼쳤으면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은 그 어떤 사람들에게서 주로 이런 종류의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주로 어떤 사람들의 변화가 있었냐면 바로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입니다. 아. 지역적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영남 지역, 그다음에 충청 지역에서는 임명 반대 여론이 높았는데요. 네. 대통령의 핵심 콘크리트 지지층이 되는 지역이죠. 호남 지역에서는 찬성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자가 가장 많은 경기, 인천 내에서는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습니다. 이 조국 후보자에서 이 관련해서 이 찬반 여부의 가장 독특한 점은 남자는 반대, 그 다음에 여자는 상당히 찬성 쪽. 그래서 남성은 반대 응답이 많았는데요. 여성은 찬반이 팽팽했습니다. 왜 이렇게 성차가 나타납니까? 글쎄 이건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지만 네. 그래도 위험을 무릅쓰고 한번 해보세요. 네, 아주 위험을 무릅쓰고 분석을 해본다면 네. 기자 간담회에서 거의 뭐 상당 시간 새벽까지 이 조국 후보자가 노출됐거든요. 네. 이 노출 효과가 상당히 컸을 수 있다.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외연적으로 얘기입니까? 꼭 그렇다고 콕 집어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그렇고. 네. 그렇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 네. 결과적으로는 뭐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기자 간담회가 첫 번째 이제 이유로 꼽을 수가 있겠는데 네. 이번 조사 결과는 리얼미터 조사 결과입니다. 직접 시청한 청을 대상으로 보더라도 영향을 받았고 기자 간담회를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뉴스로 접했다는 답변까지 합하면 무려 91.5%나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사이에 별다른 이슈는 없었습니다. 조국 후보자와 관련돼서는 이 기자 간담회가 결정적인데 이 조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바로 기자 간담회가 뭐 의혹이 다 해소된 건 아니지만 그동안 꽁꽁 이 뭉쳐져 있었던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후보자의 답변을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조국 후보자 찬반에 관련돼서 임명 찬성이 46.1%, 반대가 51.5%라고 말씀드렸죠. 리얼미터. 네, 네. 어떤 수치가 또 생각나십니까? 이 수치를 보면. 잘 모르겠는데요.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동안은 조국 후보자 개인에 대해서 찬반이었다면 네. 검찰 압수수색을 처음해서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찬반으로 전환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조국 후보자와 관련돼서 임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이 응답자들의 지지층들의 인식은 대통령에 대한 찬성이냐 반대냐로 인식의 전환을 가졌는데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한 세 가지 정도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시청 효과. 네. 네, 서울시청 아닙니다. 네. 자, 기자 간담회 노출된 것만으로도 인식 전환이 됐고 또 네. 하나는 조국 후보에 대한 찬반 아닌 문 대통령에 대한 찬반.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가 비슷하게 나타난다. 거의 일치하는 정도 수준이에요. 질문을 그냥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로 물어보면 네. 지금 부정이 약 50% 가깝거든요. 조금 웃도는 정도. 네네. 거의 일치합니다. 긍정이 한 40%대 후반. 마지막으로는 중도층 국민들의 영향. 이게 계속 이 의혹이 사실일까 아닐까 고민해왔던 부분이에요. 네네네. 그런데 경계선에 서 있는 국민들에게 중도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중간지대에 서 있다고 하죠. 이게 긍정적으로 기자간담회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일단 조국 후보자를 문 대통령하고 조금 같은 선상에서 보는 시각들이 많은가 보네요. 운명공동체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가 네. 문 대통령이고 네. 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요. 그러면 대통령으로서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대통령으로서는 조국 후보자 카드를 접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아, 왜냐하면 왜요? 네. 사법개혁에 대한 부분도 지금 상징성이 워낙 크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운명 공동체이기도 하고 내년 총선의 영향을 보더라도 지금 물러서게 되면 이른바 우리가 이야기하는 적극 지지층들이야말로 투표장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네요. 네. 내년 총선 투표율이 100% 1, 2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본인 스스로가 투표소까지 가서 투표하는 사람들은 적극 지지층이다. 오히려 적극 지지층이 물러서지 않는다면 총선에도 이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판단, 정무적 판단을 하더라도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밀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빅데이터 상에서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여론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론조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빅데이터 상에서도 네. 이 지난 18일 이후부터 이 빅데이터에서 언급량이 부쩍 늘어나거든요.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 네. 근데 소셜 매트릭스 인사이트 네. 이 빅데이터 분석 도구인데 조국 검색어로 입력을 해보면 네. 지난 18일부터 최근 한 2일 전까지는 이 부정 언급량이 긍정보다 적어도 한 3, 4배가 많았습니다. 3, 4배요? 네. 엄청 그런데 많네. 예. 급격히 줄어드는 지점이 생기는데 바로 이때가 기자간담회입니다. 네. 기자간담회 때 줄어들어서 현재는 이 3, 4배 정도가 아니라 긍정은 좀 드러나고 빅데이터상에서 부정 언급량은 줄어들면서 거의 부정이 한 2배 정도. 그러니까 기존의 3, 4배에서는 부정 언급량이 상당폭 줄어든 거죠. 그리고 중립적인 의견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왜? 인사청문회를 6일 한다고 하니까 또 하나 검찰 수사도 했으니까 조금 관망하는 비율도 더 늘어났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빅데이터 상에서도 부정적인 언급량이 3, 4배가 됐던 것이.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부정적인 언급이라는 게. 부정적인 내용들은 주로 이제 연관어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와 관련해서 딸, 그다음에 검찰, 네, 청문회, 그다음에 또 언론 이런 부분들이 연관어가 되면서 네. 중요한 연관어가 되면서 부정적인 내용인데 특히 이제 감성 분석을 해보면 네네. 감성 분석에 나오는 단어들이 가장 큰 것이 의혹입니다. 의혹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계속해서 관련된 뉴스가 나오도록 의혹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내용들 특혜 논란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이 용어들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감성 분석에서는 부정적인 이 감성 분석 내용들이 상당폭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빅데이터 상의 내용인 것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기자 간담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지층 결집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기자 간담회라는 것이 청문회가 실시되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누적되어 왔던 이 의혹들을 그래도 후보자의 이야기를 마음껏 들어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노출 효과가 상당히 큰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중도층에서는 특히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면 반박 간담회가 그 다음날 있었지만 대부분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조국 후보자의 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선점 효과. 먼저 이것을 감행했기 때문에 그만큼 긍정적으로 모든 것이 다 해소된 건 아니지만 조국 후보자 쪽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9846 쓰시는 분께서 시시각각 변하는 지지율 여론조사 이거를 사실 믿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부터 또 어제부터 또 동양대학 변수가 등장했는데 또 달라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하셨네요. 역시 우리 새아침 애청자분들은 굉장히 스마트하십니다. 우리 식구들이 되게 똑똑하시죠? 천재입니다. 네네. 근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이것이 우리가 변하기 때문에 앞서 소개해드렸던 조사도 우리가 단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여론조사 내일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추이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느냐. 어느 쪽 여론. 찬성 쪽에 힘이 실리느냐.
반대의 힘이 실렸냐. 과연 대통령은 이런 자료들을 보고서 어떤 판단을 내느냐. 이게 중요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추이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아주 중요합니다. 핵심인 것 같네요. 네. 그리고 4587 쓰시는 분께서 도대체 어떤 사람들한테 여론조사를 합니까? 왜 나한테는 평생 안 오나요? 저한테 사실 안 오거든요. 이게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심지어는 저도 거의 여론조사 전화번호가 안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배종찬 연구소장 핸드폰 번호는 이미 다 안 거는 걸로 공유된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잘못된 정보고요.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이 가끔씩 왜 나한테 전화 안 와? 네. 가는 사람한테만 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면접원이 전화를 하든 아니면은 ARS 기계가 전화를 하든 간에 이게 아주 무작위로 가는 것이거든요. 심지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어떤 분들은 또 우연의 일치로 또 2번, 3번 받기도 하는데 네. 이 여론조사 전화를 받는 것은 아주 확률적으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만 19세 이상. 심지어는 그래서 이게 뭐 타당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천둥 번개 치는 걸 볼 확률보다도 더 낮다. 뭐 이런 그래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9877 쓰시는 분께서 왜 리얼미터 자료만 인용합니까? 다른 기관 자료는 어떤데요? 아까 제가 이제 좀 전에 RN서치 얘기하셨지만. 네네네. 제가 뭐 없는 조사를 만들어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고충도 네, 무거운 몸을 이끌고 오기도 쉽지 않은데 없는 조사까지 제가 가져올 수는 없다라는 네, 점. 뚱커벨의 고충을 우리가 여기서 잠깐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점은 뭐 리얼미터든 뭐 어느 기관이든 간에 추이가 이제 그럼요. 기자 간담회 이후로는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거겠네요.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진영 인식, 그러니까 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찬반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강해진 그렇습니다. 것이죠. 네. 5278 쓰시는 분께서 배 선생님 해설 아주 시원합니다. 저는 네. 배종찬 선생님의 애청자입니다. 이렇게 보내셨는데. 참고로 5278님은 저하고 친인척한 게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하세요? 앞번호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왜 이러고 있죠?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네. 자, 이건 앞 코너는 칭찬을 많이 해주시더니 제 코너는 디스를 하시고. 좀 농담이었고요. 자, 네. 그렇다면 정당 지지율도 한번 볼까요? 조국 네. 후보자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목소리를 많이 냈는데 어떻게 반사의 얘기 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분 이 YTN의 의뢰를 받아서 리얼미터에 실시한 조사인데요. 전국 네. 2,507명. 이거 말씀드려야 돼서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 응답률 5%.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조사 방법은 앞서 조사와 동일했습니다. 지난 26일부터 30일. 근데 이 조사를 보면 오히려 민주당은 조금 결집하면서 아주 조금씩 올라갔고 이 조사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내려왔어요. 근데 이때 결집이 돼야 되는데 네. 직전 또 지난주 지지난주 이 직전 조사죠. 그때는 자유한국당이 조금 반사이익을 누렸는데 네. 왜냐하면 반사이익은 제한적인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쪽으로 옮겨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러네요. 정당 지지율은 상대평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여러 개의 정당을 놓고서 내가 어느 정당을 저 지지하느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또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이탈하더라도 이것은 부당층 지지정당이 없다는 거 하나 조금 그래도 성향이 비슷한 정의당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장외투쟁 또는 이 원내대표의 약간 막말성 발언 또 광주 점점점 네. 이런 발언들이 또 영향을 미쳐서도 부정적으로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반사이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 내에 개혁 혁신이 있다면 사실 이런 반사이익을 좀 더 빠른 속도로 흡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더불어민주당을 싫어한다고 해서 자유한국당 좀 가는 건 아니다. 뚱커벨이 싫다고 팅커벨로 가는 건 아니다. 네. 아, 정말 이상한 개그를 또 마지막으로 선물해주고 가십니다. 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잠시 후 4부에서는요. 뉴스 탐구 생활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역사 시간이죠. 학교 다닐 때 우리가 배웠던 역사는 좀 졸렸는데 우리 출발새 아침의 역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원한 사이다 역사 시간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탐구 생활. 바른 역사. 네, 뉴스를 각별한 시선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탐구 생활. 오늘은 바른 역사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역사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뉴스를 똑바로 들여다봐야 되겠죠. 전우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개건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오늘 주제는 뭡니까? 이것도 이번에도 제작진이 저한테 정해주셨어요. 제가 정한 게 아니고. 네. 교수님은 좀 이거 하기 싫으셨나 봐요? 아니요. 저는 이제 별 생각이 없어서 오래 하다 보니까. 네. 주는 대로 한다? 네, 주는 대로 한번 준비해 본다. 네네. 그럼 뭐였습니까, 어쨌든? 역사 얘기보다 제 목소리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네요. 네네. 어째 좀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서 청취자분들 좀 불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언론이 선동하는 법. 이제 워낙 그런 것들이 큰 사건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얘기 한번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의 언론 선동, 언론이 미치는 영향. 왜냐하면 이게 이제 기자간담회, 조국 기자간담회 이후에 그 언론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제 뽑아본 주제입니다. 당장 떠오르는 이름이 하나 있죠. 괴벨스. 이 독일 나치 정권의 선전장관이었던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언론과 권력의 밀착 또는 이제 권력이 언론을 어떻게 장악해서 어떻게 이용하느냐를 보여준 이른바 교과서 같은 모델을 만든 사람이죠. 네. 지금이야 이제 나치의 이른바 선전상으로서 독일인들의 이런 반인륜 범죄에 굉장히 큰 책임 있는 사람으로 낙인 찍혀 있지만. 네. 당시로서는 이제 언론이 권력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이게 국가적으로 좋은 것이냐 하나의 모델을 만든 사람으로 이제 인식이 됐죠. 유명한 말들이 있잖아요. 한 문장만 갖다 줘도 그를 얼마든지 이제 죄인으로 만들 수 있다. 또는 사람들은 첫 번째 거짓말은 의심하지만 두 번째 거짓말에는 갸우뚱하고 세 번째 거짓말이 반복되면 믿는다. 진실로 믿는다. 예.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반복하는 법 또는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부분을 알아서 그 부분으로 이제 대중적 열기 좋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대중적 광기가 몰려갈 구멍을 터주는 법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알았고 또 실제로 써먹었던 거죠. 잘 아시다시피 왜 독일인들은 그렇게 유대인 학살이라고 하는 반인륜 범죄를 수백만 명을 학살하는 반인륜 범죄를 저질렀느냐. 네네.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수용소에서 그렇게 가스 실어놓고 목욕시키듯이 그렇죠. 샤워하듯이. 예, 학살했고 또 머리카락만 따로 모아서 뭐에다 쓰려고 하는 이런 만행을 왜 저질렀느냐. 사람들이 다 나빠서 그러느냐. 그게 아니고 당시 독일 언론의 선동에 몇 차례에 이제 의도적인 이제 오보에 넘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의식이 이른바 코드화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였어요. 별것도 아니었어요. 당시 독일의 직업 분포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자영업이나 교사, 지식직군에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1차 대전 이후 가뜩이나 어려웠던 독일 경제 상황에서 볼 때 독일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또 독일인의 지식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독일인의 기회를 빼앗았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퍼뜨렸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생활난 속에 시달리던 독일인들에게 유대인에 대한 분노를 촉발했고요. 이런 이제 분노를 정치적 자원으로 동원하면서 유대인 학살 이런 것들을 정당화했던 거잖아요. 네. 그런 방법들을 써왔기 때문에 언론의 기사 하나하나가 실제로 권력의 어떤 의도, 굳이 권력이 아니더라도 당대의 어떤 의도에 영합하느냐 또는 어떤 이제 불만들, 어떤 위기의식을 자극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큰 범죄적 사건을 낳을 수 있다고 하는 하나의 이제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줬던 거죠. 네, 그렇군요. 사실 제가 심리학과 나왔습니다만 심리학에서도 이런 식으로 그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라고 하는 걸 저희가 이제 배우거든요. 네. 그 전략에 보게 되면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그 사람에게 어떠한 정보를 주고 그 정보가 진실이라고 믿게 만드는 여러 가지 전략이나 기교 같은 것들이 사실은 있는데 아마도 그런 것들을 만든 것 같고 특히 프레임을 먼저 만들어 놓고 프레임에 맞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만 또 쫙 갖다가 보여주면서 적으로 만들어 놓고 뭔가 좀 극단적 행동을 하게 만든 이런 게 좀 영향 미친 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우리도 그런 피해를 지금 유대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죠. 일제강점기 때 받았죠. 우리도 그런 피해를 많이 받고요. 또 사실은 그런 가해를 한 역사도 있어요. 아, 우리가요? 예. 그럼 예를 들어보자면 잘 아시는 이제 관동대지진. 1923년 일본에서 일어났던 관동대지진 때. 이 프레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프레임 짝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간단한 좀
트릭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하면 대립구도를 바꾸는 거잖아요. 문제는 그렇죠. 다른 데 있는데 실제로 다른 문제를 인식하게 만들면서 우리 편 내 편의 구분선을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 지진 복구 문제 또 지진 피해와에 대한 보상 문제 이런 것들은 일본 뭐 보통 시민들과 일본 정부 사이에 이제 문제로 비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이 일본인 일반의 이른바 국가에 대한 또는 정부에 대한 불만을 어떻게든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모면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래서 일본 군부와 정부가 뭐 잘 알려져 있다시피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 혼란하는 틈을 타서 일본인 상점을 약탈했다, 뭐 이런 이제 헛소문을 퍼뜨렸고 실제로 일본 언론이 이제 그런 정부 또는 군부의 발표를 받아서 또 그것을 의심할 수 있을 만한 이제 내용으로 조선인 수백 명이 강도와 강간을 일삼았다. 이런 기사를 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은 소문을 들 때는 긴가민가 하는데 일단 네. 활자화해서 또는 뭐 이제 현대의 방송 시대에서는 방송을 통해서 이것이 나가면 이제 공식적인 사실이다. 그러니까 의혹이 있다라고 기사를 내도 사람들은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의혹이 사실에 가깝다 또는 의혹이 사실이다라고 받아들이거든요. 이제 언론이 여기에 편승해서 이제 그 대중의 분노를 조선인에게 향하도록 만들어줬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관동 대지진 이후에 23년에 관동 대학살을 그렇죠. 하게 되는 그 연결고리를 설명해 그러니까 이제 그 순박하고 선량했던 일본인들이 네네. 이제 그 어떻게 보자면 그 당시에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 당시에는 예. 이게 조선인들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그러네요. 저게 저들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한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야말로 이제 광기에 빠져서 뭐 6,600명 뭐 지금 통계로는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대략 한 7,000명 전후 정도로 예상들을 합니다. 그때는 조선인들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렇죠. 조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유만으로. 학살하는 이제 이런 만행을 저질렀던 것이고 우리가 그 피해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속담에 아니 땐 굴뚝이 연기나랴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런 그 소문과 관련된 혹은 잘못된 언론과 관련해서 영향을 미치는 거군요. 그러니까 연기만 굴뚝에서 보여줘도 그거는 뭐 다른 사람이 보여줘도 실제로 굴뚝에 뭔가 뗐을 거라고 의심하게 만드는 것인데 연기가 이게 있다고 말만 해도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대중적 영향력을 갖는 언론이 이런 식의 이제 의혹 추측 또는 이제 대단히 의도적인 방향성 제시 보도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1931년 이제 만주사변 직전에 네. 중국에서 그때는 이제 그 우리 한국인 조선인 이민들이 조선인들이 만주에 많이 이민을 가서 농지를 개척하고 개간하곤 했어요. 네. 이 과정에서 중국인들하고도 좀 충돌이 빚어지곤 했었는데 네. 뭐 잦은 충돌은 잦았었죠. 네. 물론 그 전에도 오랫동안 중국인들이 조선인을 박해한다라고 하는 소식은 이제 뭐 이런저런 기사를 통해 알려져 있었는데 그렇죠. 만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뭐 일상적인 충돌이 한 차례 일어나는데 당시 조선일보 장춘지국장으로 있던 김이삼이라는 사람이 그 과정에서 조선인이 총에 맞아 죽었다. 라고 하는 오보를 냈어요. 그러니까 조선인의 총에 맞아 죽었다. 아니 중국 관원의 총에 네. 맞아서 조선인이 죽었다. 그동안 중국인들이 조선인을 박해한다고 하는 기사는 일본인들이나 아니면 실제로 국내 언론들에서 계속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인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어 있던 상황에서 이런 기사를 보니까 이게 만주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중국인들에게 박해당하고 있구나. 이거 우리가 대신 복수해야 한다. 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들에 대해서 대규모 중국인들을 이제 구타하고 재산을 약탈하고 심지어 살해하는 이런 대규모 폭동이 벌어졌죠. 이것도 단순한 이제 오보였었는데 나중에 알려지기로는 이 당시 조선일보 장춘지국장이 일본의 이제 밀정, 우리 요즘 밀정이라면 많이 하죠. 밀정 네, 노릇을 겸했었다. 이런 이제 정보가 알려졌어요. 근데 왜 그랬느냐면 이렇게 해서 한국인과 중국인 사이를 근본적으로 이간하는 거죠. 중국에서 또 이 소식이 알려지면 또 거기 있는 한국인들 박해를 받기 그렇죠. 마련이고요. 네. 쌍방간에 이렇게 적개심이 고조된 상황에서 그해 9월에 일본이 만주를 침략합니다. 이건 일종의 좀 프레임 짜기에 완전한 성공 케이스죠. 한국인과 중국인 사이에 적대감을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면 한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일본이 우리 편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그렇죠. 하죠. 일본을 지원해서 만주에 있는 우리 동포를 구출하고 만주를 이제 일본의 세력권으로 만드는 것이 네.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길일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의 원한을 갚아주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이잖아요. 네네. 또 이런 과정에서 실제로 중국에서 활동하던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그러네요. 일단 뭐 한국에 와 있는 중국인보다 중국에 와 있는 한국인이 훨씬 더 많았고 중국 만주일 때가 한국 독립운동의 기지였었는데 네. 이렇게 이제 하나의 잘못된 오보 그리고 대단히 의도적인 오보들이 사람들의 대중 심리를 자극하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드는 이런 사례들은 뭐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그 일제강점기 사례 2개를 들어드렸습니다만은 네. 어느 나라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사례인 것이죠. 네. 그럼 뭐 이제 최근 국내 이슈랑 연결시켜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여당을 중심으로 지금 언론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이 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언론이 과도한 관심과 좀 부적절한 측면으로 유도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역사학자의 시선에서 볼 때 그런 종류의 비판이나 이런 것들이 맞습니까? 아니면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 실제로 다른 걸 역사적으로 보자면 네. 우리가 장관 후보 청문회 제도가 시작된 게 이제 뭐 한 10여 년 됐는데 네. 그동안에 장관 후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가족의 문제 또 가족의 지금은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까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에서 하나하나 문제 삼고 쏟아낸 기사 양으로 보자면 전례가 전혀 없었던 일이죠. 요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이른바 이제 이것이 부도덕 또는 이제 부적격이라고 하는 요소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네네. 그 정도가 그동안 이제 다른 장관 후보자들에 비해서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뭐랄까요 형평이랄까요 아니면 그동안의 추이로 볼 때는 대단히 이례적인 현상이 최근에 벌어지고 있다. 뭐 역사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진짜 이 언론과 역사와 이 시대 흐름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한꺼번에 고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조국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죠.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진행이 될 텐데요. 관련해서 저희가 잘 준비해 놓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15분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